안녕하십니까. 역사 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몇 가지 공식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한족 왕조라고 주장하는 왕조는 거의 한 번씩 중간에 맥이 끊어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와 은나라, 상나라 그런 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중앙 집권 국가로 인정받는 주나라는 12대 유왕 때 한번 꺾어졌습니다. 경국지색 포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시로 가짜 봉화를 올렸던 그때입니다. 하여간 유왕과 포사가 견용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죽은 후에 주나라는 도읍지를 낙양으로 옮겨서 다시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읍지가 호경일 때, 지금의 시안에 있었을 때까지를 서주라고 합니다. 도읍지가 호경일 때. 그리고 낙양으로 옮긴 후를 동주라고 했습니다. 낙양으로 옮긴 후를 동주. 낙양이 이제 호경에 비해서 동쪽에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동주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에는 황제가 달랑 2명밖에 없었으니까 시황제 영정하고 2세 황제 호해가 전부였으니까 꺾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14대 평제 이후에 한번 꺾여졌습니다. 기원후 8년,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후가 막 교체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15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광무제라는 황제가 한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왕망의 신나라 이전을 전한이라고 하고 광무제가 다시 한나라를 되살린 이후를 후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한은 도읍지가 이 장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은 도읍지를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이 도읍을 처음에 장안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낙양으로 옮긴다. 이게 중국 고대 왕조들의 또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천도를 하는 공식. 장안에 있다가 낙양으로 옮긴다. 다만 이제 낙양은 처음부터 이름이 낙양 혹은 낙읍이었던 데 반해서 장안은 그곳에 도읍을 정하는 왕조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나라 때는 호경이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함양이었고, 한나라 때는 또 장안이 됐다가, 수나라 때는 대흥, 당나라 때는 다시 장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송나라가 개봉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는, 그러니까 송나라는 수도를 개봉으로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안과 낙양은 더 이상은 중국의 통일 왕조의 수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주로 베이징, 북경이 수도가 됐습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명나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난징, 남경을 먼저 수도로 했다가 영락제 이후에 그 자금성이 다 지어진 이후에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현재 이름은 시안입니다. 우리는 서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명나라 때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데입니다. 장안, 호경, 함양, 시안 전부 똑같은 곳입니다. 그 왕조가 꺾어졌던 그 왕조 굴절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나라는 선비족이 세웠고 거기도 역시 황제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양제. 그러니까 거기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당나라인데 그 중국에서 지금도 위대한 한당 제국을 외치는 그 한나라, 당나라, 이제 당나라인데 한족들은 당나라를 한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한족 최대 성씨인 이치성을 가진 이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고족, 그 이연의 가계는 본래 한족이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인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 국가인 북위에서
호한융합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오랑캐호, 한족할 때 그러니까 한족과 오랑캐를 합친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연의 그 조상도, 가계도 이제 스스로 이시성을 갖게 됐습니다. 노자가 자신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족보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노자는 이제 공자, 노자 할 때의 그 노자를 말합니다. 그 노자의 이름이 이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당나라를 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족 행세를 해서 한족 가계가 된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선비족에서 한족으로 귀화한 귀화한족입니다. 어쨌든 뭐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를 한족 왕조라고 우기니까 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당나라도 한번 꺾어졌습니다. 당나라 3대 황제인 당고종의 부인 척천무후가 갑자기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척천무후가 세운 주나라에 의해서 당나라는 15년간 국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무주, 척천이 세운 이제 무씨가 세운 주나라라고 해서 무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기 690년부터 705년의 일이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무주 이전이 전당, 그 다음에 무주 이후가 후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척천무후가 사망한 이후에 원래의 당나라 황제였던 중종하고 예종이 다시 복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읍지도 그대로 전당도 장안이고 후당도 장안이기 때문에 당나라는 꺾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여간 이제 당나라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건 한번 꺾인 겁니다. 근데 당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중국 천지를 또다시 피로 물들였던 그 혼란의 5대 10국 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후주의 절도사 조광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탄생시킨 왕조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이제 개봉을 도읍으로 정하고, 구대 흠종 때까지 160여 년간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쪽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1126년에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흠종하고 그 직전 황제였던 휘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여진족인 금나라에서. 그 흠종과 휘종은 부자지간인데, 어쨌든 중국 역사에서 황제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예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역사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그 당시의 연호였던 정강을 붙여가지고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 금나라에 의해서 이제 송나라가 이 황제들이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송나라는 대가 끊어질 뻔 했는데, 현직 황제하고 바로 직전 황제가 붙들려 갔으니까, 그 아버지 휘종하고 형 흠종이 금나라로 끌려갈 때, 그 휘종의 9번째 아들인 조구가 당시 이제 개봉에 있지 않아가지고 용케화를 면했습니다. 그 정강의 변 때는 그 휘종하고 흠종뿐만 아니라 왕족들을 몽땅 다 끌고 갔는데, 조구는 하여간 용케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밑으로 도망을 가서 당시의 임안, 그 현재는 항주입니다. 항주로 도망을 가서 다시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게 남송이 됩니다. 조구는 이제 남송의 고종이 됐습니다. 그 남송이 이제 150년 후에 몽골의 원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다시 이제 송나라를 억지로 이어간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남송하고 북송으로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원나라인데, 원나라는 한족의 왕조가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후에 몽골족입니다. 1271년부터 1388년까지 100여 년간 한족 왕조들을 쏙쏙들이 유린한 후에 다시 이제 원래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역시 꺾어지고 말고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에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한족 왕조입니다. 명나라는 중간에 대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 그 휘종 황제 부자가 정강의 변을 당했던 것처럼 명나라 때는 영종이라는 황제가 또 몽골계의 한 부족인 그 오이라트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한족으로서는 큰 수모였습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또 정통의 변이라고 합니다. 또 황제가 사로잡혔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영종이 잡혀갔던 그 동네 이름을 따서 토목보의 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는 나라 안에서 이자성의 난이라는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자성의 반란군에게 수도인 베이징까지 함락당했습니다.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안의 반란군에게 수도를 빼앗겼다. 그쯤 되면 왕조의 운명은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비빈 그러니까 와이프들이죠. 부인들과 자식들을 모두 죽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숭정제가 목숨을 끊은 지 얼마 후에 이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산해관을 넘어와서 오삼계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황제도 없던 명나라, 그 이자성이 차지하고 있던 베이징을 정복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그렇게 이제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청나라가. 이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도 왕조가 꺾였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한 1840년대 이후에는 서구 열강은 물론이고 일본에게도 이제 휘둘리는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난 70여 년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중국사에서 100년 이상을 이어진 한족 왕조는 5개. 그러니까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렇게 5 왕조뿐인데 그 중의 4나라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은 꼭 그 난리가 나가지고 왕조의 대가 끊기거나 도읍지가 그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주, 동주, 주는 그다음에 한나라는 전한, 후한, 당나라는 전당, 후당, 송나라는 북송, 남송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이렇지 않아도 이제 천추 전국 시대하고 뭐 5호 16국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뭐 5대 10국 시대 등등으로 역사가 아주 복잡한데 이런 통일 왕조들조차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맥이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또 대부분 수도도 옮겨가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의 2번째 공식은 그 왕조가 망해갈 때쯤에는 어김없이 어린아이 왕제가 연거푸 했다는 겁니다. 이 유소년 황제들. 그 전한이 망할 때는 이 소제하고 평제가 마지막 황제였는데 그들은 각각 8세와 9세에 즉위했습니다. 그 후한은 더 지독했습니다. 4대 화제 때부터 14대 헌제 때까지 무려 11명의 황제가 평균 즉위 연령이 10세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제는 생후 100일 되는 날 황제가 됐고 충제는 2살 때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마지막 세 황제는 다 10대 때, 또 남송의 마지막 세 황제는 각각 3살, 7살, 6살에 황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속칭 이제 명나라의 4대 암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나라의 어둠의 F4,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사냥을 즐겼던 황제 정덕제는 14살, 궁녀들의 집단 행동에 의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가정제도 14살,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제 스스로가 태업을 해버렸던 만력제는 9살, 황제의 일보다 목공일을 더 좋아했던 그 문맹 황제, 글씨를 모르는 황제 천계제도 16살에 즉위했습니다. 이 청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체나 서태후 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태후에 의해서 황제에 올려진 그 청나라의 마지막 세 황제 동치, 광서, 선통 이 세 사람은 각각 5살, 4살, 3살 때 황제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은 미성년 황제, 특히 이제 유소년 황제가 연거푸 즉위한다는 이야기는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왕조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의 세 번째 공식은 왕조가 망할 때쯤이면은 세 집단이 뒤엉켜서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 세 집단은 이제 외척하고 황관하고 사대부 관료였습니다. 한나라 때는 이제 사대부 그룹인 청류하고 이 외척과 황관을 합친 그룹인 탕류하고가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쳤고, 그 당나라 때는 이제 환관과 외척 그리고 각 지역의 군권을 쥐었던 절도사들이 어울려서 싸웠습니다. 또 명나라 때는 이제 환관 그룹인 엄당하고 사대부들인 독림당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이제 외척인 서태후 그룹하고 그 사대부 계열인 캉유웨이, 그다음에 양치차오가 주도했던 변법파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 세 세력들의 그 싸우는 작동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 그 현직 황제가 죽게 되면은 그 외척들과 황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자신들이 미는 왕자, 또 같은 값이면은 더 나이 어린 왕자를 황제에 앉히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입맛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어머니 일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척은 외가입니다. 외가. 황제가 어리면은 1차적인 섭정 권한이 황제의 어머니, 즉 태후한테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태후의 친정 식구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중국 역사에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비해서도 태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나라의 개국 황후였던 여태후, 또 후한의 마지막 태후였던 하태후, 그 나중에 아예 스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무척천도 한때는 태후였었습니다. 또 청나라 멸망을 가속화시킨 서태후 등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들 모두가 황제의 어머니 자격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했고, 태후가 되자마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다 황제의 주변에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이제 외척 정치의 개막을 알렸던 두태후, 또 송나라 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망국의 황제가 되는 휘종을 황제에 앉혔던 그 상태후, 자신의 손으로 황제들을 마구 갈아치웠던 북위의 풍태후 등등 태후 정치를 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태후 정치는 중국 역사의 큰 줄기의 하나입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외척, 그러니까는 외가 어머니의 친척보다는 왕의 처가 왕비의 친정 쪽이 힘을 썼습니다. 왕비의 친정 쪽은 인척이라고 합니다. 외척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그런 뜻입니다. 인척이라는 말은. 어쨌든 이제 왕에게 인척이 있다는 것은 왕이 결혼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제 나이가 돼서 왕이 될 나이가 돼서 왕이 됐다. 그렇게 보면 나라가 좀 안정됐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유소년 황제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유소년 황제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를 타고난 때문인지, 아니면 궁궐의 암투 때문에 뭐 독사를 당한 건지, 이런저런 이유로 유소년 황제들은 거의 단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인을 안 했으니까 인척이 생기고 말고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케 청소년기를 넘기고 성인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황제의 처가, 그러니까 황후의 친정 쪽은 거의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유소년 황제가 자라서 황후를 맞아야 될 때쯤 되면은 거의 태후가 짝을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태후는 막 그때 당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한미한 가문의 여성, 별 볼 일 없는 여성을 황제의 배필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계속 태후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력이 아주 강한 황후들 가운데는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현재 황제가 가능하면 빨리 죽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태후가 되기를 바랐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황후의 입장에 있을 때는 황후는 수많은 황제의 여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장 높긴 하지만 어쨌든 황제의 총애를 못 받으면 황후 그 별 볼 일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황제의 어머니, 즉 태후가 되면은 동시대의 태후는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하자면 외척, 그 태후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황관이었습니다. 황제도 그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황관 세력에게 일부러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유소년 황제들에게 환관은 아버지 또는 큰형님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관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실의 법도도 환관들이 가르쳐줬고 야밤에 간식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 먹는지, 어떤 후궁이 더 예쁜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등등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환관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더 어릴 때부터 키웠을수록 황관들의 권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황관과 외척에 대항해서 싸우는 또 하나의 그룹, 사대부 관료.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는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분과 당위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힘을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왕조의 말기 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도 황관이나 외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역사는 자기들 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청류라 그러고 그 황관하고 외척을 탕류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들은 독림당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짓고 그 상대는 황관들은 엄당 그러니까 고자당 이런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 관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싸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척과 황관, 사대부 관료 이 세 팀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3파전을 이제 고사성어로는 당동벌이라고 합니다. 동이면 비슷하면은 당을 만들고 다르면은 친다. 그러니까 당동벌이 비슷하면은 당 만들고 좀 다르면은 죽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한 편이면 무조건 살리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조건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일단 이 당동벌이 상태에 접어들면은 개인의 양식이나 양심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한 사람씩 떼어놓고 보면은 꽤 괜찮은 사람도 일단 당파에 들어가 버리면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고 하여간 이 처벌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주로 단체의 규율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주 비열하거나 잔인한 짓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셋이 어울려 싸우면 결국 승자는 누가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황관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다른 파벌들은 어쩌다 황후가 됐고 어쩌다 외척이 됐고 말하자면 또 어쩌다 이렇게 높은 고관이 됐는데 환관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늘공이었습니다. 항상 권력의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개인기에 의존했던 반면에 황관들은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세력들은 축적된 노하우가 없었는데 황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상태였습니다. 다른 세력들은 가문이나 가족 등등 때문에 주저하거나 주춤거리는 것이 있었던 반면에 황관 세력들은 매사에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중요한 한 가지 이 욕망을 스스로 없애버렸거나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없어진 그 반면에 그 자리를 권력욕이나 재물욕 등 다른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그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잃어봐야 목숨뿐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결국에는 외척도 사대부들도 괴멸시켜버리고 자신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왕조는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중국 사회의 이제 마지막 공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공식하고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조는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창업이 수성난. 이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왕조에도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이 공식은 중국뿐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왕조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왕조이든지 왕조가 개창될 때에는 연거푸, 현군 혹은 성군 아니면 아주 역량 있는 군주들이 2, 3대 혹은 4, 5대에 걸쳐서 잇따라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의 깃털이 다져집니다. 근데 그 기간만 지나가면 거의 바보에 가까운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한 암군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조는 한동안은 계속됩니다. 부잣집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그 시쳇말처럼 조상이 기반을 다져놓은 그 왕조를 자손들이 그냥 누리는 겁니다. 기존의 왕조를 뒤엎고 새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분명히 능력자들입니다. 무인으로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니면 기질도 아주 이제 강한 사람, 그리고 수완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는 그 아버지를 도와서 왕조 개창에 힘을 보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한 유전자에다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이 경험한 그 다양한 어떤 경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3세, 4세는 그 부모, 조부모의 그러한 뛰어난 유전자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황제나 왕의 제목으로서 제왕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인의 강골 기질도 없어지고 궁 안에서 태어났고 또 궁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요즘 말로 하면 갑질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철부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대를 이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여간 이런 현상은 세계사의 모든 왕조에서 나타나지만 중국이 유독 그런 현상이 강합니다. 이 다른 나라의 왕조들은 한 번씩 내리막길을 걷다가도 중흥조가 나타나서 다시 왕조를 되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왕조들은 황권이 한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황권이 가장 강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황권이 더 강할수록 결국에는 바보 황제나 미친 황제들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폐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건 중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권, 신하들의 권한이 강했어야 됐습니다. 중국사 왕조의 개창기에 이제 연속해서 몇 대의 좋은 군주들이 연거푸 나왔다. 이것도 이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한나라를 개창한 한고조 유방하고 그에 이어서 그 한나라의 전성시대인 문경지치의 시대를 열었던 그 유방의 아들 문제, 또 유방의 손자 경제가 대표적입니다. 그 당나라를 열었던 당고조 이연하고 그의 아들 이제 당태종 이세민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창업자 칭기스칸하고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둘은 조선 관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 또 그의 아들 영락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황제들은 전부 1, 2대, 1, 2, 3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가장 잘 들어맞고 또 그 좋은 영향이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는 3대가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고손자에 이르는 5대 이상 형군이 연거푸 나옵니다. 일단 만주에서 청나라를 개창했던 태종 숭덕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숭덕제가 1대, 그 다음에 베이징에 입성해서 수도를 그곳으로 옮긴 사람은 숭덕제의 아들인 순치제입니다. 2대. 그 다음에 중국사 최고의 황제로서 천고일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자인 강희제입니다. 3대. 또 모든 보고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뜯어보고 자신이 직접 붉은 글씨를 써서 그 보고서에 답을 내렸던, 그리하여 어떤 누구도 이제 칙서를 조작한다는 엄두를 아예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일중독자, 워커홀릭 황제였던 정손자가 이제 옹정제가 4대. 그 다음에 중가르하고 위구르를 평정해가지고 그 몽골을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걸륭제가 5대 고손자가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현군이 이제 줄을 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3대인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대가 다스린 기간을 강옹건 성세라고 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강옹건 성세. 이들이 이제 잇따라 다스렸던 그 기간은 고대 로마의 최전성기로 불렸던 그 오현제 시대의 80여 년보다도 무려 60년이 더 길었습니다. 140년 동안 전성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묘사했던 베이징의 그 화려한 문물들이 그때의 청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원권 성세가 다스렸을 때. 근데 그 청나라의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에 명나라의 4대 암군이 있습니다. 그 명나라의 4대 암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연 한 명을 등장시키겠습니다. 그 조연이지만 워낙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씬 스틸러 역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송나라를 정확하게 반토막 냈던 송나라 휘종의 이야기입니다. 휘종은 아주 말쑥하게 생겼고 여성들을 홀리는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고 그 윗사람에게 예의도 아주 발랐습니다. 당시의 태우이던 상태우는 그 휘종의 그런 모든 점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직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태우는 황제의 이복 동생인 휘종을 차기 황제로 지명했습니다. 그 황희 계성 서열에서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우가 그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중국사 특유의 태우 정치의 폐해가 또 한 번 이제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휘종은 원래 황제를 맡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술인이었고 예능인이었습니다.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고 음악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말고는 다른 것은 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그의 글씨나 그림을 보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포로 뺨치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예술원과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는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그 돌 모으는 취미, 자신의 수석 취미, 그리고 조경을 예쁘게 만드는 조경 취미를 위해서 나라 끝에 있는 기암괴석을 궁궐 정원으로 옮겨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옮겨오는 그 길목에 백성들의 집이 있으면 그 집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휘종은 돈만 탕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을 잘 가져오고 뭐 말하자면 자기한테 아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겼습니다. 그 송나라를 결단낸 그 환관인 동관하고 그 재상 채경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짓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나라는 깃털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
금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정강의 변이 일어난 겁니다. 휘종은 아들 흠종하고 금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 휘종이 얼마나 덜 떨어진 군주인지 그야말로 얼마나 바보 같은 황제인지가 드러나는 죽은 후에도 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비빈과 자식 신하들과 함께 금나라로 끌려가게 됐을 때 휘종은 스스로 이제 금나라 황제 태종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특별하게 청을 하나 넣었습니다. 폐하,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이사사를 함께 데려가게 해주소서. 이사사가 누구냐? 휘종이 총애했던 시와 가무에 뛰어났던 기생입니다. 지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기생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청을 한 겁니다. 그 청을 들은 금나라의 태종은 정말 실소를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를 하나 내렸습니다. 혼득공입니다. 혼득공. 이 혼자가 혼득공 할 때 이 혼자가 황혼할 때 혼자, 혼미하다 할 때 혼자, 그러니까 어두울 혼자, 희미할 혼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쳤다 혹은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일국의 군주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기생과 함께 가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혼덕공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고 오히려 모자란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아들 흠종도 아버지 휘종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휘종이 황제를 할 때 금나라가 자꾸 국경을 침범해 오니까 휘종이 어느 날 아들 황제한테 흠종한테 황제 자리를 그냥 던지듯이 넘겨줘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싸놓은 똥을 아들이 치우다가 아들까지 벼락을 맞게 된 그런 셈입니다. 근데 한족의 이 마지막 왕조, 그 중국 왕조 중에서도 유독 왕권이 강했던 이 명나라는 그 황권 강화를 위해서 왕조를 처음에 열었을 때 10만 명의 대소신료를 죽였다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명나라가 망할 때는 송나라보다 더 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덕공 같은 인물이 무려 4명이나 연거푸저기를 한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 명나라의 4대 암군이라고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명나라의 4대 암군, 그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딱 명나라 4대 암군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